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제가 가끔 친구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행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행복은 나의 것, 행복은 너의 것, 기타 등등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나의 것도 되고 너의 것도 되고 우리의 것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 행복은 누구의 것이냐고 하면요. 바로 행복을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께서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행복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6화에서 들고 온 책은 강방천님의 관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구입한 책인데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평생투자 파트너 대표님이 추천하신 책이에요. 평생투자 파트너라는 채널은 제가 유튜브라는 거를 접하면서 청취자로서 가장 많은 시간을 애청해왔던 채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채널 찾아 들어가면 그 채널 대표님의 말씀이 설명란에 쓰여 있어요.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평생 주식쟁이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기록들이 역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방송이 시청자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평생 주식하는 친구 하나 생겼다 정도로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주의사항에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과 시황을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심하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명란 읽으면 주식시장에서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남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 한마디 하는 듯 하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 채널에서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것 보고서 택하게 된 것이 선정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이라는 것의 정의를 이 책을 빌어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책을 읽으면서 세계 주식시장의 레전드인 한국인 강방천님의 관점, 이 책이 너무 훌륭해서 꼭 전해야겠다라는 의무감입니다. 그러면 과연 강방천님은 누구일까요? 강방천님은 대학 졸업 후에 증권사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남겼고요. 1998년 IMF 환경에서 종잣돈 1억으로 1년 10개월 만에 156억을 벌어들였답니다. 1억으로 156억이라고 하면 156배의 수익을 벌어들인 거죠. 1999년 39세의 나이로는 에셋플러스 투자 자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워런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이엄 등과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위대한 투자자 99인 가운데 선정된 증권가의 살아있는 전설이면서 현재도 활약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리뷰에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의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진짜일까? 이 말은 사실일까? 하면서 의심하고 해석하고 제하여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명료한 관점이 필요한데요. 주식 투자는 관점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렌토의 오디오 책방 6화에서는요. 강방천님의 관점, 책의 내용을 주관적인 관점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자될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 도대체 주식 투자는 왜 할까요? 당연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부자될 국가, 부자될 산업, 부자될 기업과 함께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부자될 기업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의 직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희망대로 된다면 좋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둘째, 채권자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자도 따박따박 받고 원금도 제때 회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자 기업들은 워낙 우량해서 돈 빌릴 필요도 없고 이자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셋째, 그 기업의 거래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기업과 거래한다면 같이 잘 나갈 것이고 돈 떼일까 걱정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과 사업할 기회를 잡기도 어렵고 사업도 직접 해야 하니 만만치는 않겠지요. 그러면 부자될 기업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네 번째 답은요.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4가지 중에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당연히 부자될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도 아마 최고의 부자들은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주주들일 것입니다. 록펠러나 카네기처럼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지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최고의 부자는 못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부자는 가능하답니다. 부자가 될 기업, 위대한 기업, 1등 기업.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하는 걸까요? 1등 기업이란 어떤 것을 1등 기업이라고 할까요? 이 1등 기업은 기업의 세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불황에서 사라진 꼴등 기업의 몫을 빨아들이고요. 호황이 오면 더욱 좋아집니다. 그러나 1등 기업은 4가지 정도의 요인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바뀌는 요인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기술의 탄생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난 노키아나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사라진 코닥 같은 기업들입니다. 기술의 변화가 더욱 극심할 앞으로는 정말 잘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는 제도의 변화입니다.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1등이 바뀔 수가 있어요. 셋째는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층의 변화입니다. 늘어나는 소비층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인 인구와 모바일 인구, 1인 가구 같은 그 소비층의 태도나 취향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넷째는 M&A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1등 기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늘 바뀐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1등 기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삶 속에서 만나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1등 기업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도 1등 기업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등 기업 주식을 사려고 하면요. 저거 얼마 오르겠어? 하면서 고개를 흔들거나 이미 많이 올랐고 앞으로 오르더라도 천천히 적게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등, 3등 주식에 투자해서 빨리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곁을 지켜준 1등 기업들은 한 번도 상한가를 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한가를 친 기업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목은 10년 후에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1등 자리를 지키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나의 귀한 돈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주가를 만들어내는 궁극의 힘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보면 지갑과 깔림이라고 답합니다. 지갑이 열리고 깔림, 즉 주변에 새롭게 깔리는 것들, 유형, 무형의
인프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산 사람은 어디에 또 돈을 쓸까요? 당연히 세제를 살 것입니다. 양재천에 자전거 도로가 깔리는 걸 봤다면 자전거 회사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어디에서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는지 살펴보고 소득의 증가도 깔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 소비가 늘면서 명품 회사가 좋아졌고 중국에 공항이 많이 생기면서 명품 회사가 좋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깔림이라는 것은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계속 깔릴까? 더 깔릴까? 지속성과 확장성에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강남구와 송파구에 자전거 도로가 깔렸는데 앞으로 남한강이나 낙동강까지 계속 이어질까? 중국 공항들이 다른 도시로도 확장될까?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만의 관점을 가지려면, 도대체 나만의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의 관점을 가지려면 이제는 나만의 관점을 가지기 위한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기본적인 이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펼쳐라. 그래야 온전한 가치를 찾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때 상상력의 발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상상력을 발동하여 연상을 하면서 추정을 계속 이어가고요. 둘째, 사건을 해석하고 의심하면서 연상을 합니다. 정과 반을 충돌시켜 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요즘은 주식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튜브만 해도 주식 관련 정보가 넘쳐나지요.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선 바른 정보를 선택해서 많이 듣고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첫째, 맨 먼저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상식의 잣대로 저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서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인물을 찾아서 열심히 들으며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무조건 듣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해석하고 의심하면서 상식의 필터링으로 정보를 골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머릿속에서 또다시 충돌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여서 그 말만 받아들이다 보면 영원히 그 사람보다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넘어서려면 상식의 잣대로 의심하고 해석하면서 정보를 여과시켜서 올바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 말, 저 사실, 저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옳을까? 그럴까? 끊임없이 생각하여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관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는 것은 피카소의 관점을 높이 사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 역시 모차르트의 관점을 듣는 것입니다. 나만의 관점, 자기만의 색깔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도구들 시가총액. 강방천님은 성공 투자의 기본은 좋은 주식을 만나는 일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척도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고르는 측정 수단으로 개별 주식의 가격을 사용할 때 그가 처음으로 갖게 된 측정 도구는 시가총액입니다. 1989년 그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골랐습니다. 그가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인 질문을 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기업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답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기업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질문이 떠올랐다고 해요. 기업의 주인이 되려면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다 사면 되잖아 하고 자신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 회사 주식 100%다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질문에서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가총액은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에다가 현재 주가를 곱한 것입니다. 그는 시가총액을 계산해서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찾아내고 그 주식들을 사서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도 주식을 살 때 시가총액이 아닌 개별 주가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주주라면은 개별 주가가 아닌 시가총액이라는 측정 도구를 갖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가치가 결정합니다. 가치는 이익으로부터, 이익은 매출로부터, 매출은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나옵니다. 가치가 지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지갑이 어떤 제품 앞에서 열리는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시가총액이 비싼지 싼지, 앞으로 더 오를지 떨어질지, 이 시가총액이 합당한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런 질서를 따져보지 않고 액면 분할로 시가총액이 늘어난 회사의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두 번째 측정 도구, 이익의 질, 퀄리티입니다. 저자는 2010년도에 서귀포의 원더 리조트라는 140실 규모의 중급 리조트를 개업해서 4년간 운영하였고요. 2008년도에는 자산 운용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리조트 사업은 꽤 잘 되어서 매년 흑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산 운용사는 설립되자마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아닥쳐서 경영이 매우 어려웠고요. 매년 50억 이상의 영업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적자를 내는 SF 플러스 자산운용을 생각하면 흥분이 되는데 흑자를 내는 원더리조트를 떠올리면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원더리조트가 좋은데 손실을 보는 SF 플러스에 왜 희망을 걸게 될까? 그는 이해가 가지 않았고 원더리조트와 SF 플러스의 재무제표는 그에게 개운치 않은 의문을 계속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가지 이익의 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지속성, 둘째는 변동성, 셋째는 확장 가능성, 넷째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는 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항상 불안했다고 합니다. 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불안했던 것은 이익이 앞으로도 지속될까? 중국인들 때문에 리조트 사업이 잘 된다 하니 눈만 뜨면 새로운 리조트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데다가 불규칙한 날씨 때문에 예약 취소가 잦은 등 곤혹스러운 날도 많았고요. 태풍이 불면 비행기가 못 뜨니 그날은 또 공치는 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원더 리조트는 방이 140개인데 객실 단가를 곱하면 최대 매출이 나옵니다. 140개 객실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확장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언제까지 매출이 날지도 가늠할 수 없었고요. 게다가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여행사들이 발을 빼면 수익을 낼 수가 없었고요. 정치적인 문제도 변동성에 한몫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여행객들은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반면에 자산운용사는 리조트와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공모 수탁고가 쌓이면 이익은 지속 가능하고 변동성도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개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이익보다는 그 이면에 내포된 이익의 질을 봐야 한다. 둘째, 그 이익의 질은 지속성, 변동성, 확장 가능성, 예측 가능성인데 그 중에서 확장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이익의 질은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결정된다. 넷째,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끌고 가는 리더의 중요성과 덕목에 대해서도 절감합니다. 리더가 갖고 있는 통찰력과 추진력, 그리고 성취욕이 제대로 된 사업 성과를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리조트와 자산운용사를 동시에 경영하면서 진짜 견고한 사업은 적자가 나도 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재무제표가 만들어내는 불안한 이익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주는 편안한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새로 발견한 세 번째 측정 도구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입니다.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세상에 깔린 이후에 그는 새로운 현상들에 주목합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아마존. 이들은 공유경제 서비스 기업, 즉 플랫폼 기업인데요. 가치 투자로 단련된 노련한 투자자인 그로서도 이들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는 해답을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즉 MDN이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그는 과거의 투자 세계는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를 근간으로 했지만 MDN이라는 새로운 땅을 활용하는 질서, 즉 새 사회 생산 요소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4의 생산 요소인 새로운 땅, MDN,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는 기존의 생산 요소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는 질문하고 답을 찾습니다. 전통적인 생산 요소인 토지 등은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이 활용하지 못하게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자본 투자를 해야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요. 이렇다 보니 사업을 확장할수록 생산 요소를 획득하는 비용이 커져서 승자의 저주에 걸립니다. 그러나 네 번째 생산 요소를 활용하는 기업은 이동성과 개방성, 특히 소유가 아닌 활용의 방식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기에 소유를 위한 획득 경쟁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한계 생산성 체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고객이 늘수록 고객의 가치가 커져서 집중화가 가능하고 반면에 한계 비용은 체감하면서 승자 독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MDN, 미디어 디지털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아마존이나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카카오 같은 혁신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지켜보자고 합니다. 세 번째 만난 그의 가치 측정 도구가 미래 세상을 선명하게 읽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레전드 강방천님의 책 관점은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4명의 스승과 3명의 투자 파트너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상상력 훈련으로 생각의 시공간을 무한히 확장시켜준 라디오, 그에게 현미경과 망원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지도,
그에게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줄 운용사의 길을 가게 해준 앨런 그레이 회장님. 그에게 세상의 끼를 춤추게 하고 새로운 해석 도구를 남겨준 스티브 잡스. 이 스승들과의 만남은 과거 이야기지만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세계의 투자 파트너는 첫 번째 위대한 동업자 SK텔레콤의 전신 한국이동통신, 두 번째 위대한 동업자 삼성전자 우선주, 세 번째 위대한 동업자 카카오입니다. 이 책의 2부는 해석이라는 부분인데요. 완전히 주식의 중요한 요점들이 가득하고요.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2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부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부의 1장 제목을 보면 핵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평균 이상과 함께하라. 평균 이상의 위대한 기업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 책이 보여주고자 합니다. 1등 기업과 함께하라. 지갑과 깔림을 보라. 지갑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가계의 지갑. 이런 지출을 소비라고 합니다. 둘째, 기업의 지갑. 기업의 지갑이 열리는 곳이 바로 투자처이고 투자라고 합니다. 셋째, 정부의 지갑. 코로나19 때 국민들에게 푼 재정지원금이 예인데요. 재정 지출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외국인의 지갑입니다. 순 수출이 더 많으면 외국인의 지갑이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이를 수출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예측 가능하고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지갑은 가계의 지갑입니다. 그럼 이 지갑이 어디서 열리는지 누가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아줌마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고급 정보 유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줌마입니다. 아줌마는 가족이 쓰는 대부분의 물건을 삽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지출 항목이 보이는가? 지갑이 열리는 걸 목격했다면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엄마도 사고 엄마 친구도 샀다지만 다른 동네 사람들도 살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까? 사람들이 앞으로 저 물건을 얼마 동안 살까? 계속 살까? 그 질문의 끝에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경쟁을 즐기는 기업과 함께하라. 기업의 세계에서는 경쟁자가 두렵지요. 그러나 경쟁자가 많아지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을 즐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첫째,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소비의 끝단에 있는 기업입니다. 샤넬, 루비통, 벤츠 등과 같이 최정상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렉서스 자동차가 한창 잘 팔릴 때 그는 우연히 벤츠 매장에 들렀습니다. 요즘 렉서스 차가 잘 팔린다는데 벤츠는 문제 없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벤처 직원은 오히려 좋아요. 렉서스 타다가 결국 벤츠를 살 테니까요. 라고 말했답니다. 이처럼 소비의 끝단에 있는 회사는 경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공급망 전후방에 연결된 기업들의 경쟁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입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새벽 배송이나 총알 배송을 내세우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면 좋아질 회사들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전자상거래 회사의 공급망과 연결된 택배회사, 골판지 상자 만드는 회사, 그 골판지 원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콧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 한 구석에서 대장장이는 미소를 띠는 것입니다. 셋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생태계에 등록된 앱은요, 2020년 3분기 말 기준으로서 약
96만 개에 달합니다. 매주 180여 개국에서 5억 명 이상의 인구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운로드 건수도 수억 건에 이르고요. 아이폰 출시 당시에는 고작 500여 개였던 앱이 약 200만 개로 늘었고요. 이런 앱스토어의 생태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행히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의 땅은 무한대입니다. 지금은 200만 개지만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 무한의 생태계에서 금융, 엔터테인먼트, 전자상거래, 여행, 헬스케어 등 온갖 종류의 앱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물고 뜯으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애플은 천문학적인 시가총액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술을 독점하여 전방 산업의 경쟁을 즐기는 기업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TSMC 간의 치열한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네덜란드 펠트호벤에 본사를 두고 있는 ASML의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있으면 항상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두려운 경쟁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즐기는 기업과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레전드 우리 저자 강방천 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 중에서요. 가장 핵심인 이야기. 주식. 도대체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요?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대답은 명쾌합니다. 공포에 다가서고 흥분할 때 냉정하세요. 그는 지난 30년 동안 천당과 지옥을 수도 없이 오가면서 오랜 경험 끝에 얻어진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기업이라면 끝까지 함께 하라라는 신념입니다. 흥분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겸손과 용기가 중요합니다. 주식 매매 시점과 관련해서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심한 시장 침체기는 1단계로 칵테일 파티에서 내가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를 해도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화제를 스포츠, 선거, 날씨 등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1단계에서는 주식을 꼭 사야 합니다. 2단계는 주식시장이 좀 올랐을 때로 사람들은 내가 펀드 매니저라는 걸 알고 머뭇거리다가 주식은 위험해요 라면서 치과 의사에게로 갑니다. 여전히 주식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3단계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둘 만큼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입니다. 이때는 다들 펀드 매니저 주위에 둘러서서 주식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당연히 치과 의사도 와서 같이 듣습니다. 이때부터는 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칵테일 파티 이론의 네 번째 단계는 시장이 흥분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인 나에게도 자기 종목을 얘기하면서 사라고 추천까지 합니다. 이렇게 흥분했을 때가 적절한 매도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흥분의 국면 말고도 주식을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첫째, 대체제가 등장할 때입니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혁신의 등장인데요. 기존 산업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할 만큼 유업적입니다.
과거 이동통신이 출연했을 때 투자자는 이를 목격하자마자 유선통신회사를 팔았어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비디오 방을 없앴고요. 이제 극장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전기차의 등장 또한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대체제의 등장은 기존 산업의 주주들을 벌벌 떨게 할 것입니다. 그 산업을 송두리째 없앨 혁신의 싹이 돋아날 때 가감히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까요? 그 대답의 세 번째, 잠재적 수요의 끝단이 보일 때입니다. 살 만큼 샀으면 더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시장 침투력이 고갈된 때가 바로 주식을 팔 시점입니다. 1989년도에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살 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했답니다. 그 비싼 휴대전화를 내가 살 수 있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그러니 그때를 잠재 수요의 임계점으로 보겠다. 이 판단으로 그는 1995년에 휴대전화는 사고 한국이동통신 주식은 팔았습니다. 넷째, 투자한 기업의 키값이 변할 때입니다. 투자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에 변화가 생기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살 때 지역적인 확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는데요. 확장이 불가능해졌다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값이 변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다섯 번째 대답, 다른 투자 대안이 생길 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 더 좋은 기업을 만나면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여러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은 쉽게 1등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기업과 좋은 펀드에 투자했다면 흔들리지 말고 오래 투자하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투자자들을 지켜본 결과 매매를 잘 못해서 실패한 경우보다는 좋은 기업과는 빨리 헤어지고 나쁜 기업과는 오래 함께해서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대한 기업과 좋은 펀드에 오래 투자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부의 2장 마지막 내용에는 나는 이런 기업을 좋아한다가 있습니다. 그의 수십 년에 걸친 투자의 정수를 11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는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오래갈 관점이라고 자신합니다. 주식시장의 이 11가지 관점만 꿰차도 이 11가지 관점을 꿰차고 나가도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부의 2장은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에서 한 개의 스토리로 구성해서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 렌토의 오디오 책방에서는 강방천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의 말대로 관점이란 비법이 아닙니다. 누군가 주식 투자의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식 투자는 좀 더 멋진 답을 찾아가는 사회과학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미래에 가까운지가 중요할 뿐이고요. 그 답을 찾는 도구가 바로 관점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거나 본인한테 안 맞는다면 과감히 버리라고요. 또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한 것만 외우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는 독자들이 계속 의심하고 해석하고 최하여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독자들이 멋진 주식 탐험가, 행동가의 길을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렌토의 오디오 책방, 오늘은 강방천님의 책으로 함께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옥과 천당을 오가면서 쌓였던 투자의 경험을 자신만의 상상력, 철학과 가치관으로 관점이라는 책으로 보여주신 저자에게 감사드리고요. 2021년 3월 3일 이 훌륭한 책을 주관한 한국경제신문에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늘 저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채널 평생투자 파트너 대표님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렌토의 오디오 책방 제6화의 끝까지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필요한 부분 혹은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설명란을 참조하시어 들으시면 되고요. 직접 이 책과 부딪혀서 충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유튜브가 가진 재미와 유익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관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함께한 저는 렌토입니다. 감사합니다.